자, 그럼 이제 이어서 창업 상담사의 윤리와 행정, 윤리도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창업 상담사의 전문적인 태도가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전문적인 태도가 아닌 것은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지식, 기술, 실습, 교수,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발산시키는 도 당연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및 기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기준을 스스로 구성해야 한다. 좀 그런데. 여튼 상담자는 자신의 활동 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참여한다. 맞는 얘기고요. 상담자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자기 반성과 자기 평가를 해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 2번에서 가장 틀린 얘기는 기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라는 표현보다는 거꾸로 지속적인 한계, 변화를 느끼고 계속적으로 공부라든가 지속적인 어떤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가장 멀어진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다음 중 내담자의 정보보호.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상담 기록을 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 기록의 보관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행한다. 맞는 얘기고. 녹음, 녹화에 대해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맞는 얘기고. 사례 활용이나 발표 또는 출판 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내담자 상담 기록의 연락을 요구한 경우 기관의 절차상 어려움을 설명한다. 예, 내담자가 상담 기록을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는 공개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4번이 틀린 거죠. 근데 거꾸로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담 기록을 기관이 요구할 경우에 기관이 요구할 경우에 보여줘야 된다? 아닙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권리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담자의 권리. 상담자의 최우선 책임은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렇죠. 맞는 얘기 같아요.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맞는 것 같고요. 상담자는 상담 활동의 과정에서 소속 기관 및 비전문가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렇죠. 자신이 소속된 전문적 집단의 이익은 부차적, 이거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맞아요, 이건. 그렇죠. 기관이 더 부차적이에요. 누구를 책임져야 돼? 상담자는 내담자를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치사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상담 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되고, 이미 시작된 상담 경우에도 즉시 종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이 능력 없는 컨설턴트들이에요. 자기가 도와줄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나쁜 놈들이죠. 그 다음에 상담자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전달한다. 이건 아닙니다. 인식하고 강요하지 않아야 돼요. 전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 같죠? 꼭 안 됩니다. 말 잘 만들었다, 이거. 상담자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인식하긴 해야 돼요.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내담자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거나 전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특히 정치, 외교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서의 필요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문서의 필요성. 내용이 복잡해서 문서 없이는 업무 처리가 곤란할 때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그럴 때 필요하고요. 불충분할 때, 그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을 때라면 필요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보조적인 역할이니까. 그 다음에 업무 처리의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할 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요. 이거보다도 이거는 해당이 되죠.
받았다는 증거. 그래서 저는 특히 공무원들과의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 예, 말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이메일이 됐든 그거를 대화로 남겨야지만 나중에 증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렇지가 않죠.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냥 웬만하면 말로 다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특히 나한테 유용한 대답이거나 아니면 좋은 대답인 경우에는 꼭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특히 나중에 말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은 꼭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문자를 남겨 놓으시고 증거를 꼭 갖추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문서예요. 그래서 문서로 공공기관은 거의다가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유통대상 여부에 의한 구분으로 분류되지 않는 문서는 예, 일단 내부 결제 문서, 기밀 문서, 대외 문서, 발신자의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 예, 이 중에서 어떤 걸까요? 유통대상 여부. 유통대상이라면 예를 들면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 같은 문서는 뭐예요? 수신자한테 유통을 하려는 거고 대외 문서는 바깥에 유통 대상이 있는 거고요. 내부 결제 문서는 안에 유통 대상이 있는 건데 기밀 문서는 대외 대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죠. 그렇죠? 대상 여부에 대한 구분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 여섯 번째 다음 문서의 형식에 의한 구분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서는 문서의 성질에 의한 구분. 아까는 유통 대상인데 두 번째는 문서의 성질. 법규 문서 또는 지시 문서, 공고 문서, 대내 문서 뭐예요? 대내 문서는 유통 대상 여부에 따른 문서죠. 4번.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런 건. 다음 문서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단 명확한 의사표현, 두 번째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아닐 것. 그렇죠. 이거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위법이나 부당한 거는 문서의 성립 요건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증빙 자료는 될 수 있죠. 이런 거. 예,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을 갖추고 결제권자가 해당 문서에 대해 서명의 방식으로 결제를 한다? 맞나요? 맞나요? 요거는 어떤 거죠?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요거는 성립 시기에 대한 요건이에요.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개는 성립 요건, 요거는 성립 시기에 대한 요건.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요거 틀리기 쉽다. 그죠? 요건 성립 시기에 대한 요건입니다. 시기. 그러니까 서명이 딱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문서의 성립이 되는 시기예요. 요게. 아시겠죠? 성립 시기. 언제부터 이거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는지 그 효력 시기 이런 겁니다. 자, 문서의 효력 발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표백주의, 발신주의, 원인주의, 요지주의 중에서 원인주의입니다. 자, 요지주의는 뭐예요? 그 문서를 받은 사람이 이 문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요지주의. 그 다음에 발신주의는 뭐예요? 딱 내가 떠났을 때, 내가 발신을 했을 때부터 이 효력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백주의는 이 내용을 확인했을 때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달주의는 예, 말 그대로 도달했을 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서의 효력 발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표백, 발신, 도달, 요지주의니까 원인주의가 되겠네요. 원인주의. 이거 왜 틀렸네 이것도.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잘 틀려.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서의 작성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문서의 작성 기준. 숫자 등 표시해서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 숫자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바코드 문서 상단에 행정기관명 표시줄의 왼쪽 끝에 2cm 2cm 범위 내 표기를 한다. 아니죠. 문서 상단의 행정기관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왼쪽 끝이 아니라 오른쪽 끝에 표시를 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항목의 구분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원래 항목의 구분은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예, 적합한 것은 이게 맞네요. 이게 맞네요. 예, 어떻게 보면 3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4번째, 네 번째, 필요에 따라 용지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필요는 없죠. 똑같이 해야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건 틀린 게 다르게 설정했다는 게 틀린 거고, 요거는 오른쪽 끝인데 왼쪽 끝이라고 적은 게 틀린 거고,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 위주로 써야 되는데 로마 숫자로 표시한다는 것도 틀린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문 작성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기한문 작성 시 유의사항이 아닌 거. 일단 정확해야 되고, 가독성이 있어야 되고, 용이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가독성에 대한 거는 글쎄요. 결제를 잘 받기 위한 거면 모르겠지만 특별히 유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쉬워야 되고, 그렇죠?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작성된 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족이 많으면 안 돼. 근데 가독성은 이거는 뭐예요? 글씨 크기나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예, 눈 나쁜 사람들은 다 못 보죠. 그렇죠? 여튼 3번이 유의사항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업 상담의 윤리와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단계는 산업 분류 활용 및 분석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주로 통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통계조사의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 이용되는 분류, 산업분류입니다. 산업분류. 아시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산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 종류는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제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산업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구분한 것을 산업분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란 한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한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다시 나눈 것, 그걸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하고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그리고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그리고 세분류, 또 하나 있어요. 세세분류. 그래서 5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예, 수준. 5가지 수준으로 나눠진다. 수준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지금, 야,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4번이 답입니다. 자, KSIC 제10차 개정의 특징으로, 이게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죠. 예,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외워두세요. 그냥 저도 몰라요. 예, 통계 작성이 시급한 분류를 신설 세분화, 당연히 맞는 얘기 같고, 저성장 사양산업 등은 통합한다, 맞는 얘기 같고, 정보통신업을 신설했다, 원래 있지 않았나? 예, 그쵸? 그 다음에 네 번, 그래서 정보통신업은 뭘로 나눴어요? 정보 서비스업을 정보통신업으로 대분류 명칭을 변경했네요. 예, 이건 변경한 거예요. 정보 서비스업을. 그 다음 마지막, 부동산 이외 임대업, 수도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소속 대분류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답은 정보, 이건 알아둬야 돼요. 정보 서비스업이 정보 통신업으로 바뀌었다. 라는 거. 신설이 아니라 명칭 변경. 그 다음에 또 한국 표준분류 제10차 개정의 주요 지표가 아닌 것은 경제 관련 통계의 현실 적합성 맞는 것 같고, 국제 비교성 맞는 것 같고, 다양성보다는 일관성이래요. 그 다음에
통계 신뢰도 제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일관성, 요 답은 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는. 그 다음에 산업 분류에 대한 체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예, 최근에는 3차 산업을 세분화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산업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산업은 그렇죠.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은 가공, 5차 산업은 3차 산업 중에 정보통신, 금융 등이 해당한다? 아니죠. 주로 유전공학,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전문 연구 개발직을 5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예, 아시겠죠?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3차 산업 중에 3차, 4차 정도 되겠네요. 4차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공학,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전문 연구 개발직을 5차 산업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4차 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통신, 금융 이런 거라고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정보통신, 금융 이거 4차 산업이라니까요. 4차 산업 아시겠죠? 그러면 정보통신 예 그리고 의료, 연예, 사무가 아니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5차 산업은 유전공학, 생명공학, 우주항공, 교육이겠네.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세분화해서 5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 최근 후비 산업화 사회에서 3차 산업을 세분화해서 개인 서비스업, 그 다음에 사무업, 판매업을 3차 산업으로 분류한다. 맞는 얘기예요. 3차는 개인 서비스, 사무업, 판매업. 4차는 정보통신, 의료, 연예. 5차는 우주공학, 생명공학처럼 첨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금융은 4차. 5차 산업은 전문연기 개발직으로 유전공학, 생명공학, 교육이 또 들어가서 틀렸네. 예, 그죠? 우주항공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4번이 틀렸네요. 다음 중 미래 성장 산업으로 신설된 분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미래 성장 산업으로 신설된 분류가 아닌 것은 무의항공기 신설되었고요.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신설되었고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이것도 아니네. 예, 그죠? 그래서 가구 제조업에서 운송 장비 유형에 따라 자동차 그리고 트레일러 운송 장비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도 해당이 돼요. 나 요거 좀 헷갈리는데. 여하튼 답은 4번이랍니다. 답은 4번. 요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중 저성장 사양산업 분류 통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저성장 사업이 아닌 것은이에요. 그 핀테크 인터넷 뱅킹 보이네. 이게 어떻게 저성장 사업이야? 지금 가장 뜨는 사업이죠. 그죠? 첫 번째 광업 제조업은 어쩌고저쩌고 분류 통합되었고 서비스업은 내륙 수상 운송업 그 다음에 운송업 그 다음에 위성통신업 지주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분류 통합되었고 금융지수회사와 비금융지수회사가 지주회사로 통합되었고 핀테크와 인터넷 뱅킹이 어떻게 사양산업이에요? 아니죠. 저축은행으로 통합되었다. 인터넷 뱅킹과 금융업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몇 번? 요거는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 분류 활용 및 분석까지 지금 총 4장의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나갈 볼까요?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창업 상권 분석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자, 창업 상권 분석 시스템 한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상권의 개념이 아닌 것은 상권은 뭐예요? 입지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점포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맞는 얘기 같고요.
마케팅 단위로서의 공간적 범위 맞는 얘기고요.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상권을 물리적으로 파악함에서 유동인구가 중요함 아닙니다. 이건 입지입니다. 입지. 자, 두 번째. 다음 중 입지의 정의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장소. 그렇죠. 이건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점포의 대지나 점포가 소재하는 위치적 조건 맞는 얘기예요. 점포가 들어가면 맞는 얘기예요. 입지는. 그다음에 점포의 매출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인 아닙니다. 입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죠. 점포의 매출을 결정하는 건 상권도 해당이 되고요. 세계에 단 하나뿐인 독점성. 그렇죠. 입지는 단 하나밖에 없죠. 3번. 다음 중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권 분석의 목적이 아닌 것은 뭘까요? 뭐 계약을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떤 상권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고요. 여하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다수 가맹점 개선을 목적으로 최소 범위로 한번 지정하면 끝나는 개념이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상권에 대한 계약을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잘해야죠. 상권 계약은. 두 번째, 소수 가맹점 개설과 최대 범위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개념. 그렇죠. 그 다음에 단순히 영업지역을 정하고 예상 매출을 상정, 이거 아닙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영업권이에요. 프랜차이즈에서의 상권 분석은 영업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육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 필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3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또 넘어갈게요. 다음 중 상권과 입지의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상권은 점포 또는 직접된 점포의 흑인력을 얘기한다. 두 번째, 상권은 매출액에 기여하는 고객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한다. 공간이에요, 공간. 그 다음에 입지는 매출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입지 분석에서 매출이 분석이 될 수 있고요. 상권은 점포가 소재한 위치 조건, 이게 입지예요. 입지란 점포가 소재한 위치 조건을 말한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다음 중 상권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음 중 상권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 뭘까요? 사업 성공을 위한 수익성 있는 점포와 그렇지 맞는 얘기고요. 1번이 가장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 다음에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수익성이라든가 매출까지 분석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창업 후 기업의 수익성 추정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1번보다 못하죠. 그 다음에 상권 지배력 확인과 점포 적합성 평가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입지 분석에 조금 더 가깝네요. 이 내용은. 고객 파악 및 사업 범위 결정. 이것도 입지 분석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 다음 중 요 안에 들어갈 단어는 그래서 요거란 일반화된 마케팅 영역으로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므로 기존 사업자의 소비자 범위를 참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 생각에 상권 범위가 맞는 것 같은데요, 답이. 예. 이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이건 제 생각에는 2번이 아니고 1번 같아요. 1번. 예. 요건 좀 생각을 해보고, 요 부분은, 이건 생각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상권조사 프로세스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예, 일단 체계적인 시스템 설계, 예,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변수를 조사하고, 예,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거. 1번, 정답. 예, 정답.
시스템 설계 이게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사업 타당성 분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 타당성 분석. 일단 산업과 산업 전망, 그 다음에 사업 환경의 파악, 사업 환경의 파악이 먼저겠네요. 사업 환경의 파악, 그 다음에 산업과 산업 전망, 그 다음에 경쟁력 분석, 목표 시장 설정, 예상 매출액 추론. 예,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 사업 환경 파악, 산업 전망, 그 다음에 경쟁력 분석, 목표 시장, 예상 매출액 추정.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 설명. 기업 비전을 기초로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제품이나 시장을 선택하고 전략적 마케팅이네요. 그 시장을 세분화해서 표적 시장을 결정한 후 표지 선행하며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의 마케팅 믹스 요소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활동, 전략적 마케팅 활동. 아시겠죠? 전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죠?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사의 강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을 찾고 공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STP 전략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뭐예요? 예, 표적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효과적으로 자사의 강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최적의 시장. 이걸 표적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표적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빨리빨리 끝나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권 분석 시스템까지 정리를 또 했고요. 상권 분석 시스템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창업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 주면 다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럼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자, 다음 중 창업의 정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예, 창업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사업 기회를, 아니죠. 창업은 개인이죠.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창업자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자금을 투자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기업 조직을 설립하는 행위. 그렇죠. 개인적 입장은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든 처음부터 사업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든 모두 창업행위에 해당된다. 예, 맞는 얘기고요. 법률적 의미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해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다거나 조직 변경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그때 우리 창업상 협회장님이 오셔도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 일자리 창출 센터장, 예, 그렇죠. 협회장 오셔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했을 때는 창업 7년 내, 이 창업이란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창업 7년 내에 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창업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경영인지 아니면 재창업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적합하지 않은 거니까. 다음 두 번째, 다음 중 슌페터가 설명한 기업가 정신의 개념 중 혁신자의 구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신제품, 새로운 생산 방법의 도입, 신시장 개척, 기존 구성 조직의 활성화?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뭐든지 창업이라는 거는 만들어내거나 없는 걸 새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아닌 것은. 다음 중 창업기회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창업기회라는 건 진입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니즈라든가 아니면 문제점 해소 이런 것들이죠. 고객에게 대한 새로운 가치 제공 수단 개발. 네,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과 사전 지식. 당연히 이게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기회 요인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사회적인 네트워크, 저조한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활용의 배제. 이런 것 때문에 창업 기회가 탐색되는 건 아니라 거꾸로 이런 것 때문에 창업 기회가 없어지죠. 그쵸? 예, 그 다음 네 번째,
인성 및 성격 유형, 그렇죠. 높은 기업가적 창의성, 그걸 앙트러프러너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게 있을 때 예, 창업에 대한 기회 탐색이 더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또 이어서 다음 주 스티프 분석 요인이 아닌 것은 이거 배우셨죠? 예, 뭐죠? 스티프는 한번 볼까요? 나와 있죠, 여기.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 요거부터는 다음 주에 하시죠? 아시겠죠? 예, 이어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주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 제가 어디 있다? 예, 이 클래스에다가 이 문제집까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주중에 제가 빠르면 또 하나의 예, 그 차수를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기출문제를 다 올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문제 풀어 보세요. 이 중에서 몇 문제? 20문제를 내도록 한대요.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가 아니고요. 얼마 이후에, 며칠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